스타벅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커피 회사죠. 1971년 시애틀에 처음 문을 연 1호점을 이후로 현재 전 세계 3만여 개의 점포 그리고 북미 지역에 14,0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미국 커피 소비의 57%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타벅스사의 오창호 엔지니어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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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오창호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스타벅스에서 프린시펄 엔지니어로 1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주식이 대단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걸 견인한 두 가지가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렇죠. 또 다른 하나가 콜드브루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콜드브루.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떠한 면들이 뭐 체감하시기에 디지털적인 면에서 이런 커피 회사에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지 혹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스타벅스 테크놀로지가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Uplift the everyday. Uplift everyday. Amplify human connections.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일이 이렇게 좀 한 단계 격상되고 그리고 커넥션, 휴먼 커넥션을 최고로 증폭시키는 그런 걸 모토로 갖고 있거든요. 사람이 되게 중심이네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죠. 퍼스널리제이션 같은 거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요새 그리고 특히 요새는 빅데이터도 워낙에 많고, 그렇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벅스 카드 멤버로 해서 있는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인데, 그럼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매일 쓰고 하는 그런 생활 패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퍼스널리제이션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또 그 안에서 또 사람과의 커넥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델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하루하루의 커피점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작되는 것들이 그게 사람들의 기분을 업리프트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요즘 최신 테크놀로지 중에 두 가지가 가장 핫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바로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스타벅스에서는 어떠한 측면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인공지능은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미 데이터 컬렉팅 데이터 컬렉션 워낙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니까 그 이제 퍼스널리제이션에는 진짜 머신러닝을 쓰면 쓸수록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의 그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는 이제 내부 테크놀로지를 거의 지금 클라우드로 다 이제 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다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따로? 예,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2개인가 3개를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도 이제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를 바뀌면서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이제 클라우드 프로비전 해주는 회사들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로 집중 투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이렇게 공용화 만드는 거에 그 주된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북미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노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영국 하나 그런 정도의 이렇게 굉장히 집약된 테크놀로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플랫폼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굉장히 공용화된 테크놀로지를 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미에서 만들어 놓은 테크놀로지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한다면 한국에서도 쓸 수 있고 일본에서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이렇게 공용화된 그런 테크놀로지를 만들자는 목적이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런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한 구역 혹은 한 나라, 한 지역에서만 국한된 기능과 서비스가 아닌 전 세계로 이제 열리는 그런 경험의 연속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서비스 연속성이 생기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스타벅스 앱이라든지 서비스는 미국의 완전 다른 거죠. 독립적인 서비스인가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이제 조인트 벤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테크놀로지는 한국 테크놀로지가 다 그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있고
아주 최소한의 인테그레이션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뭐 그 로열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느 시대가 그쵸, 어느 그럼요. 수준에 오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유니파이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같은 플랫폼을 뭐 나라별로 다르게 쓰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죠. 그 사람 중심의 그러한 네. 목표를 가지고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네, 그렇죠. 그래서 편리성을 네. 굉장히 중시하고 하다못해 저희가 점포에서 직원들이 쓰는 POS도 네네네. 그 UI를 이제 저희가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Conversational Ordering 해가지고 네네네. 커스터머가 주문을 할 때 네네네. 막 얘기를 하다가 커스터마이즈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거 하는데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 주문하는 방식이 아니면 만드는 방식. 주문하는 주문하는 방식이 방식이. 똑같은 네. 음료를 만든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음료에 5가지 칸디멘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에스프레소가 어떤 종류고 뭐 이런 게 하는데 똑같은 거를 만들어도 5명을 세워놓으면 5명마다 다 주문하는 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그쵸. 예. 틀리고 또 하다가 조금 수정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기존 시스템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주문을 하다 말고 중간에 해던 거를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개선하면서 저희가 개발한 게 Conversational Ordering이라고 해서 주문을 계속 수시로 바꿔도 그 주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그런 평소에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죠. 모바일 폰을 운전해서 하면 이게 드렁크 드라이빙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럼요. 엄청 건데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시리에도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커스터머의 이제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에서 제한되는 리스트를 시리가 읽어주고 네네. 그거를 이제 오더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오더할 수 있게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주문하는 장소도 네네. 프리딕티브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이제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가는 방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근접 오더 프로세싱 타임을 고려한 가장 최근접 점포해서 디렉션까지 맵 인테그레이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이나 혹은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여를 하시는 거죠? 정산 시스템을 주로 일을 하고 정산 있어요. 시스템이요? 예, 그래서 한국서는 포스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포인트 오브 포스기. 세일, 네. 포인트 오브 세일이란데 시리나 이런 것들은 그 다른 디지털 그 그룹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그거 약간 어떻게 보면 앞단이잖아요. 예. 앞단에서 그 커스터머 페이싱 그런 작업을 하는 팀이 있고 팀이 따로 있고. 예. 그 오창호 엔지니어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그런 포스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더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프로세싱 정산하고 커스터머 그 스타벅스 카드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결제를 받고 그다음에 오더 그리고 또 이제 그 점포 내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또 관장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스프레소 드링크를 하나 만들고 네네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페이스트리 하나에다가 샌드위치 하나에다가 뭐 콜드브루에다가 이렇게 4가지를 오더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점포에 들어오면 정산 기계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그 오더 세트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안에서 근데 점포 내에는 그 페이스트리 스테이션이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워밍 스테이션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커피 만드는 스테이션이 따로 있고 그쵸. 콜드브루 뽑는 스테이션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우리 점포 내에 있는 스토어 프로덕션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더 받은 거를 어셈블을 해가지고서 이게 각각 적절한 장소에 레이블을 프린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그쪽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 레이블만 뽑아서 그거를 처리하는. 커스터머가 주문을 하고 주문과 동시에 완성품으로 커스터머 손에까지 들어가는데 1초를 줄이면 매상이 하루에 1밀리언 차이가 나요. 1초에 최소한 1밀리언. 1초를 줄이면. 와. 그러니까 1초를 줄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매상 차이가 몇백만 달러, 몇 천만 달러 차이가 날 수 있는 수천억 뭐. 예,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점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도 훨씬 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와서 손님이 주문한 음료나 혹은 완성품. 완성품들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모든 걸 서포트를 해주시는 그런 예, 역할을 그렇죠, 하는 예. 거예요. 와, 근데 저희가 그 기준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거에서 기준 시간이. 예. 뭐 음료는 몇 초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음료는 몇 초, 네. 그 다음에 뭐 페이스트리는 몇 초, 워밍하고 그런 것들은 페이스트리. 그러니까 좀 뭐 워밍하는 거 오래 걸리는 거는 뭐 45초도 있고요. 네. 이제 에스프레소 나오는 거는 뭐 32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초당으로 나누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것에 이제 우리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오더 시스템 덕분에 스타벅스의 매출이 대단히 많이 늘었다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주문을 시작한 거는 한국에 있는 사이렌 오더하고 미국의 온라인 주문 모바일 오더링 시스템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요. 달라요. 성공도 면으로 치면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훨씬 더 많이 사용돼 있고 그걸. 그 인크리멘탈 세일즈라고 저희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인크리멘탈 세일즈가 세일스에 가장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쳤고요. 지난달인가에 그 뉴욕 펜 스테이션 네네네. 거기 바로 옆에 그 모바일 오더링만 받는 그런 점포가 만들어졌거든요. 아예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주문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주문할 수는 있는데 네. 그 클래식 그 스타벅스 점포처럼 무슨 쇼케이스가 있고 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인사해서 받아주고 손님이 주문한 걸 핸드오프 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라는 그 점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거기 서랍이 있어가지고 서랍을 이렇게 당겨서 열면 그 안에 이제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또 그렇게 시스템이 디스플레이는 있으나.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음식 디스플레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 점포를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주춤거릴 수 있는 그쵸. 그런 형태의 점포인데요. 일종의 컨셉 스토어 같은 지금 거네요. 컨셉인데 그게 어떻게 이제 진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그게 그래요? 런치가 됐고요. 하긴 뉴욕에서는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뭐 네이버후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주택가 내에 근처에 있는 그런 점포들은 네. 많은 데는 점포의 총 매상의 70%까지 모바일 주문에 의존할 하는 정도로 모바일이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70%요. 네,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 45%. 45%. 네, 일반적인 통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금 총 전체 평균으로 치면은 20%가 좀 넘는 걸 알아요. 그래도 20%면 원래는 없던 사실 매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원래 없던 매출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커피점에서 모바일 주문을 우리 같이 그러니까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제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받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조금씩 바꿈으로써 효율성도 높이고 사람들이 만족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그러한 그렇죠. 예.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제나 프로세스적인 면에서 시간을 좀 아끼면서 그러한 스타벅스 안에서 일하는 예. 분들이 그 직접적인 커스터머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더 질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제 스타벅스가 모토로 우리 이제 언론에서 자주 듣는 표현인데요. 그 the third place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 영어 표현에 first place는 집이고 네네. 자기 집. 그다음에 second place는 자기 일하는 곳. third place는 주로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집과 직장을 뺀 바깥에서의 사람들이 그 소셜 커넥션을 만들고 시빅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스타벅스의 장기 목표라고 네네.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임 장소 거기서 서로 인게이지하고 서로 인터랙션하는 장소 그걸 만드는 게 근본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모바일 주문이 조금 그거에 그 의도와 조금 상치된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점포 직원들과 일반 손님들과 또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그렇죠. 하는 거네요. One cup, one person, one neighborhood at a time이라고. 예, 예.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와 되게 잘 맞는 그런. 근데 그 하나씩 하는 게 그 근본 목적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to nurture 네. or to inspire and nurture the 네. human spirit. 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네, nurture는 보듬고 네. 그 영감을 주는 그런 그거를 커피 한 잔씩 한 사람 한 동네 이런 식으로 그 모토가 우리는 이렇게 휴먼 커넥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좋네요. 예. 좋네요. 아, 컬처를 만들어내는 회사니까요. 그럼요. 스타벅스 하면 되게 그냥 엄청 큰 커피 체인 이렇게 인식이 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 브랜드 밸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면에서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모토랑도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 모토대로 적어도 제가 이 안에서 보는 사람에서 이게 물론 편향된 견해일 충분히 그럴 수도 수 있어요. 있죠.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되 그 through the lens of humanity, 그러니까 humanity라는 그 렌즈를 끼고서 우리가 이익 창출을 하자. 그래서 사회적 카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사회적 동기부여 이런 동기 같은 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기여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연애자에 지지한 건 한다고 해서 많이 미국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 내부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그쵸. 회사의 정신. 또 딱히 동성 연애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모든 종류의 그런 면에서 이퀄리티를 다 찬성을 한다 이런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디지털적인 부분이 커피 회사에 되게 큰 화두잖아요. 예. 근데 또 경쟁사들 중에 디지털을 대단히 중요시해서 그거를 그들의 사업 모델의 DNA에 되게 중요하게 시발점으로 시작한 그런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발 기업이죠. 네, 러킹커피. 네. 그 회사와의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스타벅스와 러킹커피의 이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테크놀로지 인테그레이션은 러킹커피는 아직 굉장히 많이 그 미성숙된 모델인 것 같고, 네네.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스타벅스 중국의 테크놀로지는 그 알리바바가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본 평가로는 아직 많이 머추어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어떻게 디지털 커넥션은 접근법은 신선할 수 있으나 약간 그 성숙도가 많이 모자란 현재의 상태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하는 거는 러킹커피가 지금 그 받는 그 가격으로 서스테이너블 할까라는 질문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 러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가 돈 잃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러킹커피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총알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스타벅스와 경쟁하려면 진짜 그들도 몸집을 많이 불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그 풀리는 거에 비해서 이제 워낙 그 매출액이 작고 하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가격 경쟁을 너무 크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외형적 성장은 큰데 네. 실질적으로 내부적 그 무슨 이제 어떤 그 레버뉴나 이런 부분에서 성장은 좀 많이 뒤처지는 그런 것 같아요. 스타벅스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회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커피 회사는 아니지만 커피를 자기네 브랜드의 한 부분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네네. 심지어는 세븐일레븐 네. 이런 데들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네. 스타벅스와 비슷한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리테일이잖아요. 저희가 리테일.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하고 하니까 그쵸. 파네라 브레드라든가 네. 파네라도 역시 커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되게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치포틀레 치폴리 그쵸. 그런데도 스타벅스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전에는 그런 리워드 시스템이라든지 앱 결제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이런 체인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스타벅스를 필두로 여러 회사들이 이제는 그런 솔루션이 없는 그런 글로벌 체인은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4년째 일하고 계신 스타벅스 어떤 회사입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타벅스는 계속 다니는 이유가 거긴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미국도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환경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잭웰 스타일의 그런 매니지먼트 때문에 굉장히 소모품으로 네. 쓰고 또 퍼포먼스 리뷰를 아주 철저하게 하면서 사람을 밀어내고 새로 뽑고 막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네. 스타벅스는 그런 문화는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고 그래요? 또 사람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커피 한 잔씩 한 사람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더듬고 하는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네.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맞게 사람들을 보듬고 잘 대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러한 기업의 문화 이런 게 그 되게 롱타임 그런 CEO를 지내셨던 하워드 슐츠 CEO의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스타벅스는 이분이 창업하신 게 아니고 네네. 스타벅스는 원래 다른 분이 창업을 했고 하워드 슐츠는 창업된 지 3년이 이후에 들어와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을 하고 일하다가. 2년 뒤에 회사를 인수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키웠죠. 그분이 몇 년이나 재임을 하시죠? 은퇴한 게 재작년인가 완전히 이제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신 거 체어맨도 이제 물러서셨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대선 레이스에 가담하신다는 이런 말도 있던데. 근데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CEO이신 분이 케빈 존슨. 그분도 엄청난 분이라고. 그분도 엄청난 많더라고요. 분이시죠. 그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레전더리.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총괄 사장 이 정도 되는 그런 것 CEO 바로 밑에였으니까. 그럼 그분이 엔지니어 출신이세요? 저는 그분의 백그라운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테크 백그라운드는 확실합니다. 예. 커피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예. 커피 회사를 다니시지만 그냥 커피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사실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예. 저희 진짜 많이 있어요. 저희 내부에도 아는 사람만 몇 명 있어요. 그냥 직장으로만 다니시는 분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오창호님께서는 커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열정과 공부를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얘기 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입사를 하면 회사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저희가 이틀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 중에 반나절을 커피 교육에 투자를 해요. 네네. 이제 커피를 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고, 그다음에 뭐 이제 밀크 스팀하는 것도 기술도 배우고, 네네. 그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는 에스프레소가 17초에서 23초 이내에 그러니까 샷이 다 완성되게 나와야지 퀄리티가 좋다, 이런 정도의 그런 기초 지식들을 다 배우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이제 일반 본사 직원의 경우에 이제 뭐 점포 직원들은 좀 더 훨씬 더 많은 걸 배우죠. 그다음에 이제 직원으로 있으면서 커피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다 받는. 그래서 1시간씩 10주 동안 ethical sourcing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요. 전반적인 교육을. 그리고 그 10주 동안의 과정 동안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커피 테이스팅 하는 그거를 호스팅을 매주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매주 다른 커피를 해가지고서 그 커피 테이스팅을 하고 커피 프로파일에 대해서 더 내가 느낀 걸 다 적고 하는 숙제도 많고. 개인적으로 가장 스타벅스 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빈은 혹시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점포에서 파는 빈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코모도 드래곤이라는 게 있어요. 코모도 드래곤. 네, 코모도 드래곤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커피 빈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그 인도네시아의 특유의 그 스파이시하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쏘는 맛, 약간 쏘는 그쵸. 맛, 그런 것들이 냄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후추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리저브 로스트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리저브 로스트는 제가 두 개를 좋아하는데, 하나는 하와이 카우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하와이에서 나오는 커피는 다 코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나 말고 카우라고 해서 굉장히 스몰 팜에서 나오는 커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커피는 코나 특유의 좀 새콤한 맛이 좀 훨씬 더 없고 훨씬 더 맛이 중미
커피처럼 이렇게 너티하다 그러나요? 이렇게 땅콩 맛, 좀 견과류 맛, 고소한 그러한 고소하고 예, 견과류 맛과 초콜릿 맛이 굉장히 강한 그런 커피인데, 그거는 진짜 환상적인 커피인데, 커피가 이제 한 가격이 제 생각에 한 해프 파운드에 한 2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250g이죠. 250g에 한 25달러 정도 되는데, 커피 퀄리티는 맛 퀄리티는 블루 마운틴 퀄리티 정도로 아주 뛰어나고, 근데 블루 마운틴은 250g에 한 40불 좀 넘거든요. 거의 2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카우 커피가 굉장히 맛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건, 이거는 그 카우하고는 아주 맛이 확 다른 건데, 이티오피아에서 나오는 예가체프라는 커피가 있어요. 예가체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예가체프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줘서 먹어본 예가체프보다 스타벅스 퀄리티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로스팅을 조금 더 다크해서 신맛이 조금 줄었지만 그 꽃내음과 과일 향이 아주 최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그래서 딱 한 모금 머물면 국화 차가 섞인 커피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아주 꽃내음이 확 나고 입에 이렇게 꽃향기가 확 돌고 과일 향이 착 도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스타벅스의 이제 리저브 커피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반 스타벅스 빈에 대해서, 일반 스타벅스 커피 맛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너무 탄맛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조금 더 다크한 쪽으로 편향됐을 수도 있다고 는 봐요. 근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커피가 로스팅이 조금 덜 되면 신맛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애시디티가 굉장히 많이 강해요, 사실은 커피 자체가. 그래서 로스팅이 좀 덜 되면 신맛이 좀 많이 우러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 신맛을 최대한 배제하는 로스팅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커피, 한국 분들처럼 이제 좀 탄 맛이 안 나는 커피를 드시려면 스타벅스에 나오는 블란드 로스트라는 게 있어요. 블란드 로스트. 그거 맛있더라고요. 예, 맛인데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좀 너무 시큼한 것 같아요, 저는 느낌에. 예. 그 커피 맛에 대한 내 느낌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X축은 강도, Y축은 무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은 이게 이 쓴맛이나 어떤 맛의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를 얘기하고요. 그 무게감은 이게 입안에 그 커피의 느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커피를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처음에 먹을 때 이렇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쭉 위로 꽂히다가 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럼 이제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에스프레소는 좀 보통 그래요. 그쵸. 탁 먹으면 확 세다가 금방 바로 잦아들어요, 밑으로 무게감이. 어떤 것들은 이렇게 평균치로 해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확 올라가가지고서 쭉 유지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탈리안 로스트나 프렌치 로스트가 좀 그렇죠. 쭉 같은 강도로 쭉 오래 가고, 수마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좀 느린 것 같은데 무게감이 좀 갈수록 피크가 되고 오랫동안 남았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자기가 그려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래프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커피 테이스트, 커피 맛의 무게감이라든지 강도, 이런 거를 데이터로 수집을 또 많이 하겠네요. 수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항상 먼저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쵸.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여기서 내가 느껴지는 그런 냄새들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무슨 냄새인지 잘 몰라요. 이게 커피지 뭐, 이거 그냥 지나가. 엔지니어링 쪽에서 스타벅스, 이렇게 정말 임팩트 있고 대단한 회사에서 오래 몸담아 오셨고, 또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굴지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경험을 쌓으셨는데, 엔지니어링의 되게 중요한 가치나 혹은 엔지니어로서 이러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알고리즘인데 네. 데이터 스트럭처를 잘하면 아키텍처를 잘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능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죠.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다가 기능을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굳이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으로 좀 열심을 내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테크놀로지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영어로 표현을 우리나라 말에는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unlearn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learning 하면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unlearning은 배운 거를 덜어내는 이제 탈배움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 몸에 익숙한 것들을 떨쳐내는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거 제일 어렵잖아요. 테크놀로지는 워낙 빠르게 발달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제 기존 기술에 기초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 기술과 굉장히 레디컬하게 디퍼런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 기술에 대한 그 익숙함이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예를 들면은 C로 저는 시작을 해서 C++에서 C#으로 넘어갔다가 제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잠깐 다른 부서에 가서 이제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 부서로 옮겨가면서 스칼라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지금은 C# 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C++는 C 방식으로 하면 망해요. 근데 C#은 또 C++ 방식으로 하면 또 많이 망해요. 근데 스칼라는 C++ C# 방식을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도 C에서 C++에서 C#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좀 쉽게 넘어갔는데 C#에서 스칼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익숙한 습성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시키는 걸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엔지니어로서 그 엔지니어링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에 중요한 엘리멘트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내가 굉장히 큐리어스 해야 돼요.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그거에 조그만 부분들을 이것저것 찔러보고 이건 어떻게 작동하나 자꾸 이렇게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큐리오시티가 있으면 엔지니어로서는 뭐 순탄하게 좀 오래 커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세들이 있으면. 그런 자세들이. 저는 너무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러한 요소들이 다 연관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면성실함은 당연히 기본이죠. 성공적인 어떤 분야를 하던 간에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은 프로페셔널로 안착을 하려면 근면성실함은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놀랐던 부분이 뭐 커뮤니케이션도 당연한 뭐 좋은 말이고 또 뭐 큐리어시티도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언러닝이라는 거는 저는 되게 대단히 멋진 컨셉이고 좀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시대와 트렌드가 변화해 가는데 나 혼자 막 내가 이거 안다고 멈춰 있으면 고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창호님께서 엔지니어로서 30년간 활동을 하시고 또 커피를 사랑하는 한 분으로서 이제 스타벅스라는 회사에서 14년 정도 일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창호님의 이제 개인적인 또 넥스트 스텝이라든지 목표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 아직도 열정도 많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스타트업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가끔 내 와이프가 이제 늙어서 주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또 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리타이먼 아이즈가 뭐 멀지 않고 이제 우리 애들도 다 컸고 또 평생 일만 하고 지나갈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 뭐 가르치는 것 같은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어떤 그 인적 자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 그러니까 뭐 한국의 시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세계 어떤 나라 교육 환경이 열악한 그런데 같은 데를 단기라도 한두 달 이렇게 가서 영어와 코딩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꽤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는 그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가장 안타까워 보이는 게 노년 인구들이 너무 그냥 그들에게 축적된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낭비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봉사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노인 세대들, 리타이어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 한국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거,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엔지니어링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스타벅스 회사에 대한 이야기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신 미래 계획까지 너무 재밌게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재미난 뭐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본 느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고 네. 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